집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큰오빠가 책상 위에 서류를 탁 내리치며 외친다. 이게 유효하다고? 이건 아버지 사인이 아니야. 누가 위조한 거지? 소영은 입술을 꾹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어 올린다. 아버지는 판단력 없었다고 했죠. 진심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자 둘째 오빠가 코웃음을 친다. 유산에 눈먼 거야. 결국 그 순간 소영이 울분을 터뜨리며 외쳤다. 이건 단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오빠들은 그걸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소영은 늦은 밤 아버지 집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나는 소독약 냄새와 묵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러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뒤 다시 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이 길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아버지, 소영이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이태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그 위엄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얼굴에는 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태성은 소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 소영이구나. 소영이 왔구나. 어디 갔다 왔어? 늦었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소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 이름도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심지어 평생을 바쳐 가르쳤던 제자들의 이름도 함께 일했던 동료 교사들의 이름도 모두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유독 막내딸인 제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적어도 저만큼은 아버지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제 이름만 기억하시는 걸까요? 다른 모든 걸 잊어버리신 아버지가 왜 소영이라는 이름만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루? 모르겠어. 누가 왔었나? 밥은 누가 줬지? 기억이 안 나네. 소영아, 넌 언제 왔어? 소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몇 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제 이름만은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소영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아침에 만들어둔 미역국과 밑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태성은 혼자서는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도 위험해서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놨지만 그마저도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하시거나 시간을 잘못 맞추시곤 했죠. 아버지, 제가 밥 데워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영이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데우는 동안 태성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는 좋은 아이야. 착한 아이지. 우리 막내딸. 그런데 다른 애들은 어디 갔지? 분명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애가, 작은 애가.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빠들 이야기였어요.
큰 오빠 철우와 둘째 오빠 현우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끔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간병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자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죠. 이제는 명절에나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밥 준비됐어요. 이리 와서 드세요. 태성을 식탁으로 안내하며 수저를 쥐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드시던 분이 이젠 숟가락 쥐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어요. 손목에 힘이 없어 수저를 떨어뜨리시기 일쑤였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도 서툴러지셨습니다. 소영은 옆에 앉아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떠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후후 불어드릴게요. 고마워, 소영아. 넌 정말 착한 딸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늙고 못난 모습인데도 태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만큼은 분명했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자책감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소영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식사를 마친 후 소영은 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새 것으로 갈아주는 일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아버지도 자존심이 상해하셨지만 지금은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럽게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창피해하며 고개를 돌리기도 하셨죠. 소영아,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이제 나이도 있고 아버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지금이 좋아요. 아버지 돌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안 되지.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그러면 안 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딸이 자신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가끔 이렇게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더욱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지, 전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죠.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들은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물론 각자 바쁜 생활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아버지가 정말 왜 자신의 이름만 기억하고 계시는지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막내라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의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소영이 아버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 오빠 철우와 둘째 오빠 현우가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있었구나. 철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평가하듯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누가 왔어? 태성이 두 아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듯 경계심을 드러내며 소영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버지, 철우 오빠와 현우 오빠예요. 아들들이요. 소영이 설명해 드렸지만 태성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이 있나? 소영이 말고도?
언제부터? 태성의 반응에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잊어버리시면서 막내 여동생만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철우가 인사를 건넸지만 태성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소영아,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들어와? 무서워. 태성이 소영의 팔을 꼭 잡으며 떨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였어요. 소영아, 우리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철우가 소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가 듣지 못하게 베란다로 나갔어요. 소영아, 솔직히 말해.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 철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당황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첫마디가 재산 이야기라니요. 오빠,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예요? 아버지 안부도 안 묻고. 야, 우리가 뭘 모르는 줄 알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해 봤어. 아버지 집값만 해도 15억은 넘어. 거기다 예금이며 적금까지 합치면. 현우가 철우의 말을 이었습니다. 최소 20억은 될 거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 소영은 놀랐습니다. 오빠들이 벌써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니요. 그런데 말이야, 소영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는 건데? 법적으로는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맞지? 철우의 말에 소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현실을 봐, 소영아. 아버지 상태로 봐서는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잖아. 미리 정리해둬야 나중에 문제 없지. 철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간병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 누가 대고 있어? 우리는 생활비 보탠 적도 없잖아. 현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간병인 쓸 돈도 없어서 직접 돌보고 있고요. 그것 봐. 내가 혼자 다 부담하고 있잖아. 그럼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너만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소영은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아버지를 돌보며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오빠들은 그걸 계산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도리? 소영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도리만으로 살 수 있어? 너처럼 한가하지 않다고. 현우의 말에 소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가하다고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매일 아버지 돌보고 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와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씻기고. 이게 한가한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내가 고생한 건 인정해. 그럼 그 대가로 뭘 바라는 거야? 설마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 철우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대가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이 그렇게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속셈이 있을 거야. 혹시 아버지한테 미리 뭔가 받아놓은 거 있어? 현우가 의심의 눈초리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받아놨다는 거예요? 모르지. 통장이라든지 부동산 명의 변경이라든지. 아버지 정신이 흐릿하실 때 슬쩍 해놓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 거실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아, 소영이 어디 갔어? 소영아, 무서워. 아버지가 소영을 애타게 찾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울음 섞인 소리가 났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아, 소영이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길래 무서웠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경찰 불러야 해? 태성이 철우와 현우를 가리키며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완전히 침입자로 인식하고 계셨어요.
철우와 현우는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막내만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서글프면서도 씁쓸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영이 아버지를 달래는 동안 철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철우예요. 큰아들. 큰아들, 내가 언제 아들을 낳았지? 소영이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제 갈게. 더 있으면 아버지만 힘드실 것 같아. 철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는 변호사랑 상의해 봐야겠어.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말이야. 현우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혹시라도 유언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누군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 철우의 말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오빠가 떠난 후 소영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불안한 듯 소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소영아,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순진한 질문에 소영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소영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 같았어요.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나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이 노트를 펼쳤을 때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이제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의사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했다. 무서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 줄 몰랐다. 특히 소영이를 잊을까봐 가장 걱정이다.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얼마나 무서워하셨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자세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소영이 어린이집 첫날, 가방보다도 작았던 그 아이가 울지도 않고 당차게 들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경숙이는 걱정이 많았는데 소영이는 정말 씩씩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빠, 나 친구 많이 사귀었어. 라고 자랑하던 모습. 절대 잊고 싶지 않다. 소영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기록이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예쁘다고 하던 모습, 경숙이가 머리띠를 매주면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라고 했던 그 순간, 세 식구가 함께 학교에 가던 그 아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소영이가 처음으로 상을 받아온 날,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경숙이와 함께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놨다. 소영이는 매일 그 그림을 보며 웃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소영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유독 소영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소영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날. 사실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해주었다. 그 아이도 나름의 상처가 있을 테니까. 저녁에 방에 들어가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울면서 안기던 소영이. 그때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소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고 속상해서 집에 오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소영이 고등학교 때 첫 연애를 한 날. 경숙이는 걱정이 많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소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남학생이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소영이가 얼마나 떨렸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귀여웠다. 노트 중간쯤에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경숙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소영이는 아직 모르고 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숙이는 자꾸 소영이 걱정만 한다. 소영이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매일 같이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영이는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한다. 소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던 걸까요? 경숙이와 마지막 약속을 했다. 소영이만큼은 평생 지켜주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경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다. 당신이 나중에 모든 걸 잊는 날이 와도 소영이만큼은 마지막까지 기억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경숙이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소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치매를 미리 예견하고 계셨던 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숙이 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숙이는 평생 그것을 숨기고 살았다. 혹시 자신도 그런 병에 걸릴까봐, 그리고 나도 그럴까봐 두려워했다. 경숙이가 소영이를 그토록 걱정했던 이유를 이제야 안 것 같다. 소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셨다니요.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도 언젠가 같은 병에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노트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글씨 쓰는 것도 어려워지셨던 모양이에요.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철우와 현우의 얼굴이 희미해진다. 어제 본 사람도 오늘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영이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영이 이름을 10번씩 불러본다. 소영아, 소영아, 소영아. 이 이름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쓰며 자신을 기억하려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리는 날이 와도 소영이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숙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다. 소영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비록 다른 모든 걸 잊어버려도 너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소영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만 기억하시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간절한 약속이었고 아버지의 마지막 의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소영이 거실로 나가자 태성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소영이 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태성은 한참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뭐지? 누가 쓴 거야? 글씨가 낯익긴 한데.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저에 대한 기록들이 다 적혀 있어요. 태성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이름을 들으니 환하게 웃었어요. 소영이? 우리 소영이 말이야? 소영이는 착한 아이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소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저녁 소영이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낯선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는 철우와 현우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왔구나.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야. 철우가 일어나며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더 많은 문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가족분들 재산관리건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소영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한쪽에 앉아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변호사님은 왜 부르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소영아, 앉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현우가 소파를 가리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관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거든. 철우가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태성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사람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통장 관리, 부동산 매매, 각종 계약, 의료 결정 등 모든 것을 후견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철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님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태성 어르신 명의로 작성된 매우 문제가 되는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소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증여 계약서입니다. 강남에 있는 삼성동 아파트 한 채를 소영 씨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에요. 시세로 약 12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소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성일자는 지난달이었고 분명히 아버지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철우와 현우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너 혹시 아버지 몰래 뭔가 한 거 있어? 철우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서류를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소영은 정말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와 도장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서류는 뭐야? 현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우가 물었습니다. 우선 이 증여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대부분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이렇게 고액의 재산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최근 몇 달 동안 어르신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총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3천만 원? 그 돈은 어디 갔어? 그걸 우리가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소영 씨, 최근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나요?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요. 소영은 억울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철우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최근에 돈을 누구한테 주신 적 있어요? 소영이 태성에게 물었지만 태성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돈? 무슨 돈? 나는 돈 준 적 없는데. 소영아, 저 사람들 누구야? 태성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소영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철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솔직히 말해.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정말 몰라요. 그 서류도 처음 보는 거고 돈도 받은 적 없어요. 소영이 간절히 말했지만 오빠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후견인은 누가 되는 건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보통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가 소영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제외해야죠. 이미 의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소영은 억울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럼 누가 했겠어? 아버지가 혼자서 하셨겠어? 아버지 상태로는 불가능하잖아. 철우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때 태성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소영아, 저 사람들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 아버지가 흥분하며 낯선 사람들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소영이 아버지를 달랬지만 태성은 계속 어색해했습니다. 소영아,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 돈 가져가려고 온 거야? 태성의 말에 철우와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들이에요. 철우하고 현우라고요. 현우가 다가가며 설명했지만 태성은 더욱 경계했습니다. 아들, 나는 아들 없어. 소영이만 있어. 소영이가 내 딸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변호사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세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어르신의 인지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네요. 즉시 후견인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철우가 물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조사를 거쳐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의 정신 상태도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3달에서 6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누구도 어르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현우가 소영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더 이상 수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군요. 소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들, 정말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고 싶어도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 철우가 서류들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12억짜리 아파트 증여 계약서에 3천만 원 현금 인출까지? 저는 정말 모른다니까요. 변호사와 오빠들이 떠난 후 소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소영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영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곁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성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어디 갔어? 소영이를 데리고 가면 안 돼. 소영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는 혼자 두면 안 돼. 약속했잖아. 태성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소영아, 소영이구나. 무서운 꿈을 꿨어. 엄마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 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지만 소영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했어. 태성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왜요? 왜 저만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는 비밀. 태성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영이 나가보니 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소영아, 아직 여기 있었구나. 현우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좀 더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오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혹시 어제 변호사님이 말한 서류들 말이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아? 현우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왜 자꾸 그러세요? 사실은 나도 이상한 일을 겪었거든. 현우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 갑자기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 소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응. 그것도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이야. 처음엔 이상했는데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 정신이 맑아지는 날 말이야.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응. 아버지가 적금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3천만 원짜리 적금이었어. 소영은 어제 변호사가 말한 인출 금액과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지해 드렸어요? 그래야 했어. 아버지가 계속 우기시니까. 그런데 말이야. 현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으로 뭘 하시려는지 물어봤더니 소영이한테 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 저요? 응. 소영이가 자기를 돌봐주니까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해드렸지. 소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거야. 그래서 이상한 거야. 아버지가 그 돈을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겠어.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집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수도 있겠네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버지가 그 며칠 후에 부동산에도 가셨다는 거야. 부동산에요? 응. 부동산 사장이 나한테 전화했거든.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집을 소영이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야.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부동산 사장도 이상해서 나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야. 치매 환자가 혼자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말이야.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보류하라고 했지. 가족끼리 상의한 후에 연락하겠다고. 현우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너 아버지한테 뭔가 부탁한 거 있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소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현우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태성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야? 또 모르는 사람이 와 있네. 태성이 현우를 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현우예요. 둘째 아들. 소영이 설명했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소영아, 저 사람 누구야? 현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막내만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서글펐어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은행에 같이 갔잖아요. 현우가 말했지만 태성은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행? 나 은행 간 적 없는데. 그때 소영이한테 줄 돈을 찾으셨잖아요. 소영이한테 돈을? 내가? 태성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너한테 돈 줬어? 얼마? 아니에요, 아버지. 돈 주신 적 없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지? 태성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현우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소영과 현우는 집안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및 화장실까지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방 책장 뒤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세어보자. 현우와 함께 돈을 세어보니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 돈이네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숨겨두셨을까? 현우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에게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돈으로 내 앞길을 준비해라. 아버지는 곧 모든 걸 잊어버릴 테니까.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계셨구나. 현우도 숙연해졌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소영이 미래를 걱정하셨던 거네요. 그때 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그게 뭐야?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돈이에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언제? 태성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하지만 이 돈은 아버지가 쓰세요. 소영이 말했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소영이 거야. 아버지는 곧 없어질 테니까. 태성의 말에 소영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후 소영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고무줄로 묶여있던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소영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오늘 밤 집을 나가야겠어요. 소영이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편지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나갔어요. 당신은 소영이를 너무 편애하세요. 철우와 현우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현우는 요즘 아빠와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 일을 핑계로 계속 그 아이만 특별하게 대하시잖아요. 소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소영이가 조산으로 태어나서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건강하게 자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때 일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면서도 소영이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우리 소영이는 힘들게 태어났으니까라며 넘어가시잖아요.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조산으로 태어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도 소영이가 오빠들 숙제를 찢었는데 당신은 소영이는 기적같이 살아남은 아이니까 뭘 해도 용서된다고 하셨죠. 철우가 화를 내니까 오히려 철우를 야단치셨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제가 왜 소영이를 걱정하는지 아세요? 소영이는 제 어머니를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만약 소영이도 나중에 그런 병에 걸린다면 그때 오빠들이 돌봐줄까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자신이 조산하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처럼 소영이만 특별 대우받고 자란다면 오빠들이 소영이를 미워하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소영이가 태어날 때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걸 평생의 면죄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제게도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걱정이에요. 제가 없어진 후에 소영이가 정말 혼자가 될까봐. 소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치매 초기였다니요. 당신이 소영이를 그렇게 아끼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소영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기억해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아이가 됐잖아요. 네 번째 편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던 바로 그날 밤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여보, 결국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소영이만 챙기는 당신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영이는 기적같이 살아난 아이니까라는 말씀 그만하세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소중한 기적들이에요.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소영이를 더욱 잘 보살펴 주세요. 하지만 제발 다른 아이들을 소외시키지는 마세요. 소영이가 태어날 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바람 쐬러 나갈게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요. 소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산으로 위험하게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을 끝없이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소영이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가니 태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소영이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태성은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경숙이 글씨야. 경숙이가 쓴 편지. 태성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날이 기억나. 소영이가 태어날 때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났어. 너무 작았어.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했어. 나는 그때 무릎을 꿇고 빌었어. 하나님께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소영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인큐베이터에서 2달을 보냈어. 너무 작아서 손바닥만 했어. 나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내가 숨 쉬는 걸 확인했어. 혹시라도 멈출까봐. 태성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짐했어.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평생 지켜주겠다고.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만 그렇게 예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숙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내가 죽을까봐 늘 무서웠는데 경숙이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대하라고 했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경숙이가 집을 나갔어. 당신은 소영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잊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화가 나서 말렸지. 아버지. 그런데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교통사고였어. 경숙이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철우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
아버지? 철우가 놀란 것은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우야, 아빠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태어날 때도 아빠는 기뻤었는데 소영이가 너무 아파서 너희들을 소홀히 했어. 아버지,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 내 큰아들 철우.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 너도 많이 걱정했었지. 동생이 죽을까봐. 그런데 아빠는 소영이만 보느라 철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소영이가 그렇게 위험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너무 작게 태어나서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래서 나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태성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경숙이를, 너희들을 상처 줬구나.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아빠 탓이야. 아빠가 균형을 잃었어.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랑을 놓쳤어. 하지만 그때 태성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소영아. 소영이 어디 있어? 일시적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다시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철우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소영은 현우에게 연락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기억을 되찾았던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현우는 충격을 받으며 바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소영이가 그렇게 위험하게 태어났었어? 현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나서 2달을 인큐베이터에서 보냈대.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했었던 거야. 철우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소영이만 예뻐하신 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생긴 트라우마였던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적같이 살아난 소영이가 얼마나 소중했겠어. 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더 서글펐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 어린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셨을 거야. 소영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고, 엄마도 소영이를 사랑했지만 다른 자식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야. 세 남매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거실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아, 소영이 어디 갔어? 무서워. 소영이 서둘러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 소영이구나. 다행이다. 무슨 일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와 있네. 경찰 불러야 해? 태성이 철우와 현우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제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버지, 철우 오빠와 현우 오빠예요. 아들들이라고요.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소영이만 있는 거 아니야? 현우가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현우예요. 둘째 아들. 아버지가 현명하고 우수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지만 태성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소영아, 저 사람들 믿어도 돼? 우리 돈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소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빠들이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철우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가 예전에 가르치셨던 학교에 가보면 어떨까?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교사셨잖아. 혹시 그 환경에 있으면 기억이 더 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처럼 잠깐이라도 기억이 돌아오시면. 현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치매 환자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기억을 더 잘 되찾는다고 들었어. 특히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 같은 곳에서 말이야. 소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불안정하신데 괜찮을까요? 한 번만 시도해보자. 어제처럼 기억이 돌아오시면 우리랑도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결국 세 남매는 아버지를 모시고 태성이 오랫동안 재직했던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주말이라 조용한 학교였지만 경비 아저씨가 사정을 들은 후 특별히 교실을 열어주었어요. 이태성 선생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명퇴하신 후로 처음 오시는 거 아닌가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태성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가르치셨던 학교예요. 소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태성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점 익숙한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뭔가 익숙한데 발걸음이 저절로. 맞아요, 아버지. 이 복도를 매일 걸으셨잖아요. 아침마다 교무실에서 교실까지. 철우가 말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아직도 태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모범교사상, 우수교사상 등 각종 상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아버지 사진이에요. 현우가 가리켰습니다. 태성이 사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이 나야? 젊네. 교실에 들어가자 태성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실, 이 칠판, 여기서 뭔가 했었는데. 태성이 칠판 앞에 서더니 갑자기 분필을 들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나? 아이들이 어디 갔지? 오늘 시험인데. 아버지, 지금은 주말이라 학생들이 없어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주말? 그럼 나는 왜 여기 있지?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태성이 혼란스러워하며 교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교환이 어디 갔지?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현우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현우라고? 태성이 현우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하지? 현우.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현명하고 우수하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사흘밤을 새워서 장명책을 보시며 지어주셨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갑자기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 내 둘째 아들. 맞다. 현우. 기억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현우가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미안했어. 너를 너무 소홀히 했어. 소영이만 보느라. 태성이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철우는 어디 있어? 내 큰아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철우도 다가갔습니다. 철우, 내 자랑스러운 큰아들. 아빠가 정말 미안했어. 너도 예쁘게 키웠어야 했는데. 태성이 두 아들을 번갈아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했어요. 철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다만 소영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태성이 흐느꼈습니다.
소영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매일 병원에 가서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며 제발 살아달라고 매일 빌었어.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때문에 경숙이를, 너희들을 상처 줬어.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아빠였어. 소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었던 거네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균형을 잃었던 거야. 사랑도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 건데. 태성이 소영의 손도 잡았습니다. 너희 셋 다 아빠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태성이 세 자녀를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 4명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철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태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진짜 미소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교실인가? 나는 왜 여기 있지? 태성이 갑자기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영아, 소영이 어디 있어? 또다시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소영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 소영이구나. 다행이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성이 철우와 현우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소영은 매일 아버지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철우와 현우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비록 아버지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아버지께 저녁을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영아, 네 아버지. 나 곧 갈 것 같아. 태성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어디 가신다고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경숙이가 이제 그만 오라고 해.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또렷했어요. 아버지, 정신이 맑으세요? 응. 가끔 이런 때가 있어.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들이. 그럴 때마다 생각해. 내가 정말 못난 아빠였구나. 태성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됐지? 아니에요, 아버지. 전 행복해요. 거짓말.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잖아. 태성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할 차례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소영아. 네. 철우와 현우도 불러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소영은 서둘러 오빠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철우 오빠와 현우 오빠 왔어요. 철우야, 현우야. 태성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세요? 철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자랑스러운 아들들.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 이제 다 괜찮아요.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을 잘못했어. 태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걱정이 많았어.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 알아요, 아버지. 우리 모두 이해해요. 철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소영아. 태성이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는 혼자 살지 마. 오빠들이 있잖아.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 네, 아버지. 그리고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 아빠는 엄마 곁에서 행복할 거니까. 태성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들 모두 사랑한다. 그날 밤 태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성이 가르쳤던 제자들, 동료 교사들, 이웃들까지 모두들 태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를 가족처럼 돌봐주셨거든요. 한 제자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서도 그러셨구나. 소영은 새삼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간단했어요. 모든 재산은 세 자녀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소영이가 돌봐준 만큼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오빠들의 몫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이소영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철우와 이현우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부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내가 더 받아야 해. 아니에요, 오빠. 법대로 똑같이 나누어요. 안 돼. 내가 아버지를 돌본 공로가 있잖아. 현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거잖아. 결국 소영은 오빠들의 뜻에 따라 조금 더 많은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소영은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편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소영아, 아빠의 마지막 편지다.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랑을 놓쳤던 아빠를 용서해줘.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너는 아빠에게 기적이었어. 그 기적을 평생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줘. 그리고 오빠들과 함께 사랑한다, 내 딸아. 소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소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오빠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소영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소영의 뺨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